오늘은 진짜 재워드릴게요. 제가 피장의 무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짠! 이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하던 전공 서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이랑 번호를 적어놔가지고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전공 서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보면 참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책 찢어져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서로 재료과학과 공학. 재료과학과 공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재료과학과 재료공학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재료과학은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영역이고, 재료공학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재료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영역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료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재료를 개발 또는 합성하는 것이고, 재료공학자의 역할은 기존에 사용되던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재료를 제조하는 공법을 개발하는 역할이다. 재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재료과학자와 공학자 모두가 가능하도록 교육받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조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료의 구조는 내부 구성 요소의 배치와 연관이 있다. 아원자 구조는 개별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핵과의 관계를 지칭하며, 원자 단위에서의 구조는 원자나 분자들의 배열 체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자 단위의 구조보다 좀 더 거시적인 구조는 서로 밀집된 원자의 집합을 포함하며 여러 종류의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므로 미시적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구조는 거시적으로 표현한다. 성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의를 내려보자. 일반적으로 모든 재료는 외부 자극에 의해 특정한 반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재료가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며 연마된 금속 표면은 빛을 반사한다. 그러므로 재료의 성질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재료가 반응하는 종류와 정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은 재료의 형태와 크기와는 무관하게 정의된다. 고체 재료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의 6가지 범주에 속한다. 즉, 기계적,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열화적 성질이다. 각각의 성질은 극단적인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의 특징적 유형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 성질은 가해진 힘에 대한 변형 반응을 나타내며 탄성 계수와 강도가 그 예이다. 전기적 성질은 전기 전도도와 유전 상수와 같이 전기장의 외부 자극에 대한 재료의 반응이다. 재료의 열적 성질은 열 용량과 열 전도도 등으로 대표되며, 자기적 성질은 자기장에 대한 재료 반응을 의미한다. 광학적 성질은 전자기파나
빛의 반사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굴절률과 반사도 등 대표적인 과학적 성질이다. 마지막으로 열화적 성질은 재료의 화학 반응성을 나타낸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와 같은 6가지 분류를 기초로 재료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조와 성질 이외의 다른 2가지 중요한 사항이 재료과학과 공학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과 성능이다. 이상 4개의 사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료의 구조는 그 재료가 어떠한 공정에 의해 만들어졌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더구나 재료의 성능은 그 성질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성분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림의 인쇄물 위에 놓여있는 3개의 다른 디스크의 시편 사진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공정, 구조, 성질, 성능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3가지 재료의 광학적 성질, 빛의 투과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왼쪽 시편은 투명, 즉 반사된 모든 빛이 투과된다. 그 왼쪽 시편은 투명한 반면에 중간과 오른쪽 시편은 각각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하다. 이 모든 시편은 동일한 산화 알루미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정이라 부르는 가장 왼쪽에 있는 시편은 투명도가 높다. 중앙의 시편은 매우 작은 단결정질로 구성된 다결정으로 이러한 단결정질 사이의 계면은 인쇄 글자에서 반사된 빛을 산란시키며 이로 인해 반투명한 성질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편은 수많은 미세 결정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작은 기공이나 빈 공간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해 불투명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개의 시편들은 결정질 계면과 기공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투과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른 구조는 다른 재료의 공정 방법에 기인하며 만약 광투과의 성질이 이 재료의 응용의 중요한 기능이라면 이 재료의 성능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책은 너무 말을 어렵게 적어놨어. 너무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재료과학과 공학을 공부하는가? 우리는 왜 재료를 공부하는가? 기계, 토목, 화공, 전기 등의 분야에 있는 많은 응용과학자나 기술자는 적어도 한두 번씩 재료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변속 기어, 건축물의 골조, 오일 정제 부품, 직접 회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료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재료과학자, 기술자는 재료의 연구와 설계에 관한 전문가를 말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료의 문제는 수많은 재료 중에서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다. 첫 번째로 재료의 사용 환경에 대한 명확한 특성과 이에 적합한 재료의 성질이 초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재료는 필요한 모든 성질을 이상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질의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재료의 강도와 연성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재료는 낮은 연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성질의 적절한 타협이 요구된다. 둘째, 재료의 선택에서 재료의 사용에 따른 열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온이나 부식이 쉬운 분위기에서는 재료의 강도가 심각하게 열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료 선택에서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제품의 생산비는 얼마일까? 어떤 재료는 이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완제품의 생산비란 필요한 모양을 가공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어떤 기술자나 과학자가 성질과 구조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와 가공 기술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에서 언급된 판단 기준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자신 있게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의 분류. 고체 재료는 기본적으로 금속, 세라믹, 폴리머 등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화학 조성과 원자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거의 모든 재료는 이 분류 중 하나에 속하나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재료들, 둘 혹은 그 이상의 조합으로 만드는 복합 재료가 있는데 이러한 재료의 종류와 특성은 다음에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첨단 재료의 분류가 가능한데 이러한 분류에는 반도체, 생체 재료, 스마트 재료, 나노 재료가 있으며 이후에 다루고자 한다. 금속. 이 분류의 재료는 하나 이상의 금속 원소, 철, 알루미늄, 구리, 티탄, 금, 니켈 등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비금속 원소,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소량 첨가될 수 있다. 금속이나 금속 합금의 원자들은 매우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세라믹이나 폴리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다. 금속의 기계적 성질은 단단하고 강하지만 연성이 좋아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금속은 구조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금속은 많은 수의 비국부적인 전자, 즉 특정 원자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금속의 특성은 이러한 전자에 의해 발현되는데 예를 들면 매우 우수한 전기 및 열 전도도, 가시광선의 불투과성, 금속 광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떤 금속은 유용한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라믹. 세라믹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세라믹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이다.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이 대표적인 세라믹 재료이며 점토 광물, 시멘트, 유리 등도 세라믹 재료이다. 세라믹의 기계적 성질은 금속과 비슷한 정도로 딱딱하고 강하나 연성이 없어 깨지기 쉬워 파괴가 잘 일어난다. 세라믹은 열과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성질, 즉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금속이나 폴리머에 비해 고온이나 가혹한 환경에서 잘 버틴다. 광학적으로 세라믹은 투명, 반투명, 불투명하며 일부의 산화물은 자기적 성질을 가진다. 폴리머. 흔히 보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료가 폴리머에 속한다. 폴리머의 대부분은 탄소, 수소, 기타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 복합체이다. 이 재료는 탄소 원자로 구성되는 고리형 구조를 갖는 매우 큰 분자 구조를 가진다. 대표적인 폴리머에는 폴리이틸렌, 나일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스틸렌, 실리콘 고무 등이 있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적 성질은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해 상당히 다른데 금속이나 세라믹처럼 딱딱하거나 강하지 않다. 그러나 폴리머의 낮은 밀도 때문에 단위 질량의 소재에 대한 딱딱함이나 강도는 금속이나 세라믹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폴리머는 매우 연하며 변형성이 좋아서 복잡한 형상으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대부분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 폴리머의 가장 큰 단점은 온도에 취약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연해지거나 분해되며 이러한 성질 때문에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폴리머는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비자성 특성을 갖는다. 복합재료. 복합재료는 앞에서 분류된 금속, 세라믹, 폴리머에 속하는 재료들의 둘 혹은 그 이상을 복합하여 구성된다. 복합재료의 목적은 단일 재료에서 구현될 수 없는 특성을 얻거나 각 구성 재료의 최고 특성이 조합되어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합재료는 금속, 세라믹, 폴리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무와 뼈도 복합재료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재료만을 복합재료로 취급하기로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복합재료는 유리섬유인데 이는 유리섬유가 폴리머, 일반적으로 에폭시호는 폴리에스터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다. 폴리머는 연하고 쉽게 변형되지만 유리섬유는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강하나 연성이 좋다. 따라서 유리섬유는 단단하고 강하면서도 변형성이 좋고 깨지지 않는다. 또한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복합재료의 또 다른 예는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료인데 이는 탄소섬유가 폴리머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재료는 유리섬유 강화 재료에 비해 더 단단하고 강하며 비싸다. 그러므로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료는 비행기나 우주선 분야와 첨단 스포츠 소재에 사용되고 있다. 첨단 재료. 반도체. 반도체는 정기적으로 도체와 전련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다. 또한 이 재료의 정기적 특성은 불순물의 농도 및 분포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농도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제어될 수 있다. 반도체는 정기적으로 도체와 전련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다. 또한 이 재료의 정기적 특성은 불순물의 농도 및 분포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농도는 아주 적은 공간에서도 제어될 수 있다. 반도체 재료는 최근 30년 동안 전자와 컴퓨터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직접 회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생체재료. 생체재료는 병들거나 손상된 인체의 부위를 대체하는 부품에 사용된다. 이러한 재료는 인체에 무해해야 하며 인체의 조직에 적합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금속, 세라믹, 폴리머, 복합재료, 반도체 등도 이러한 생체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직 1장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 오죠, 님들. 전공책 읽으니까.
이거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실 저도 잠아요. 책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 바이. 재료과학과 공학. 재료과학과 공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재료과학과 재료공학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재료과학은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영역이고, 재료공학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재료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영역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료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재료를 개발 또는 합성하는 것이고, 재료공학자의 역할은 기존에 사용되던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재료를 제조하는 공법을 개발하는 역할이다. 재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재료과학자와 공학자 모두가 가능하도록 교육받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조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료의 구조는 내부 구성 요소의 배치와 연관이 있다. 아원자 구조는 개별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핵과의 관계를 지칭하며, 원자 단위에서의 구조는 원자나 분자들의 배열 체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자 단위의 구조보다 좀 더 거시적인 구조는 서로 밀집된 원자의 집합을 포함하며 여러 종류의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므로 미시적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구조는 거시적으로 표현한다. 성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의를 내려보자. 일반적으로 모든 재료는 외부 자극에 의해 특정한 반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재료가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며 연마된 금속 표면은 빛을 반사한다. 그러므로 재료의 성질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재료가 반응하는 종류와 정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은 재료의 형태와 크기와는 무관하게 정의된다. 고체 재료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의 6가지 범주에 속한다. 즉, 기계적,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열화적 성질이다. 각각의 성질은 극단적인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의 특징적 유형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 성질은 가해진 힘에 대한 변형 반응을 나타내며 탄성 계수와 강도가 그 예이다. 전기적 성질은 전기 전도도와 유전 상수와 같이 전기장의 외부 자극에 대한 재료의 반응이다. 재료의 열적 성질은 열 용량과 열 전도도 등으로 대표되며, 자기적 성질은 자기장에 대한 재료 반응을 의미한다. 광학적 성질은 전자기파나 빛의 반사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굴절률과 반사도 등 대표적인 과학적 성질이다. 마지막으로 열화적 성질은 재료의 화학 반응성을 나타낸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와 같은 6가지 분류를 기초로 재료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조와 성질 이외의 다른 2가지 중요한 사항이 재료과학과 공학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과 성능이다. 이상 4개의 사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료의 구조는 그 재료가 어떠한 공정에 의해 만들어졌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더구나 재료의 성능은 그 성질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성분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림의 인쇄물 위에 놓여있는 3개의 다른 디스크의 시편 사진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공정, 구조, 성질, 성능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3가지 재료의 광학적 성질, 빛의 투과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왼쪽 시편은 투명, 즉 반사된 모든 빛이 투과된다. 그 왼쪽 시편은 투명한 반면에 중간과 오른쪽 시편은 각각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하다. 이 모든 시편은 동일한 산화 알루미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정이라 부르는 가장 왼쪽에 있는 시편은 투명도가 높다. 중앙의 시편은 매우 작은 단결정질로 구성된 다결정으로 이러한 단결정질 사이의 계면은 인쇄 글자에서 반사된 빛을 산란시키며 이로 인해 반투명한 성질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편은 수많은 미세 결정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작은 기공이나 빈 공간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해 불투명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개의 시편들은 결정질 계면과 기공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광학적 투과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른 구조는 다른 재료의 공정 방법에 기인하며 만약 광투과의 성질이 이 재료의 응용의 중요한 기능이라면 이 재료의 성능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책은 너무 말을 어렵게 적어놨어. 너무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재료광학과 공학을 공부하는가? 우리는 왜 재료를 공부하는가? 기계, 토목, 화공, 전기 등의 분야에 있는 많은 응용과학자나 기술자는 적어도 한두 번씩 재료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변속 기어, 건축물의 골조, 오일 정제 부품, 직접 회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료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재료과학자, 기술자는 재료의 연구와 설계에 관한 전문가를 말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료의 문제는 수많은 재료 중에서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다. 첫 번째로 재료의 사용 환경에 대한 명확한 특성과 이에 적합한 재료의 성질이 초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재료는 필요한 모든 성질을 이상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질의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재료의 강도와 연성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재료는 낮은 연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성질의 적절한 타협이 요구된다. 둘째, 재료의 선택에서 재료의 사용에 따른 열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온이나 부식이 쉬운 분위기에서는 재료의 강도가 심각하게 열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료 선택에서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제품의 생산비는 얼마일까? 어떤 재료는 이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완제품의 생산비란 필요한 모양을 가공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어떤 기술자나 과학자가 성질과 구조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와 가공 기술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에서 언급된 판단 기준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자신 있게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의 분류. 고체 재료는 기본적으로 금속, 세라믹, 폴리머 등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화학 조성과 원자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거의 모든 재료는 이 분류 중 하나에 속하나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재료들 둘 혹은 그 이상의 조합으로 만드는 복합 재료가 있는데 이러한 재료의 종류와 특성은 다음에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첨단 재료의 분류가 가능한데 이러한 분류에는 반도체, 생체 재료, 스마트 재료, 나노 재료가 있으며 이후에 다루고자 한다. 금속. 이 분류의 재료는 하나 이상의 금속 원소, 철, 알루미늄, 구리, 티탄, 금, 니켈 등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비금속 원소,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소량 첨가될 수 있다. 금속이나 금속 합금의 원자들은 매우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세라믹이나 폴리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다. 금속의 기계적 성질은 단단하고 강하지만 연성이 좋아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금속은 구조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금속은 많은 수의 비국부적인 전자, 즉 특정 원자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금속의 특성은 이러한 전자에 의해 발현되는데 예를 들면 매우 우수한 전기 및 열 전도도, 가시광선의 불투과성, 금속 광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떤 금속은 유용한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라믹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세라믹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이다.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이 대표적인 세라믹 재료이며 점토 광물, 시멘트, 유리 등도 세라믹 재료이다. 세라믹의 기계적 성질은 금속과 비슷한 정도로 딱딱하고 강하나 연성이 없어 깨지기 쉬워 파괴가 잘 일어난다. 세라믹은 열과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성질, 즉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금속이나 폴리머에 비해 고온이나 가혹한 환경에서 잘 버틴다. 광학적으로 세라믹은 투명, 반투명, 불투명하며 일부의 산화물은 자기적 성질을 가진다. 재료과학과 공학. 재료과학과 공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재료과학과 재료공학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재료과학은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영역이고 재료공학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재료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영역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료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재료를 개발 또는 합성하는 것이고 재료공학자의 역할은 기존에 사용되던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재료를 제조하는 공법을 개발하는 역할이다. 재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재료과학자와 공학자 모두가 가능하도록 교육받게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조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료의 구조는 내부 구성 요소의 배치와 연관이 있다. 아원자 구조는 개별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핵과의 관계를 지칭하며 원자 단위에서의 구조는 원자나 분자들의 배열 체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자 단위의 구조보다 좀 더 거시적인 구조는 서로 밀집된 원자의 집합을 포함하며 여러 종류의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므로 미시적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식별되는 구조는 거시적으로 표현한다. 성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의를 내려보자. 일반적으로 모든 재료는 외부 자극에 의해 특정한 반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재료가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며 연마된 금속 표면은 빛을 반사한다. 그러므로 재료의 성질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재료가 반응하는 종류와 정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은 재료의 형태와 크기와는 무관하게 정의된다. 고체 재료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의 6가지 범주에 속한다. 즉, 기계적,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열화적 성질이다. 각각의 성질은 극단적인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의 특징적 유형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 성질은 가해진 힘에 대한 변형 반응을 나타내며 탄성 계수와 강도가 그 예이다. 전기적 성질은 전기 전도도와 유전 상수와 같이 전기장의 외부 자극에 대한 재료의 반응이다. 재료의 열적 성질은 열 용량과 열 전도도 등으로 대표되며 자기적 성질은 자기장에 대한 재료 반응을 의미한다. 광학적 성질은 전자기파나 빛의 반사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굴절률과 반사도 등 대표적인 과학적 성질이다. 마지막으로 열화적 성질은 재료의 화학 반응성을 나타낸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와 같은 6가지 분류를 기초로 재료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조와 성질 이외의 다른 2가지 중요한 사항이 재료과학과 공학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과 성능이다. 이상 4개의 사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료의 구조는 그 재료가 어떠한 공정에 의해 만들어졌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더구나 재료의 성능은 그 성질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성분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림의 인쇄물 위에 놓여있는 3개의 다른 디스크의 시편 사진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공정, 구조, 성질, 성능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3가지 재료의 광학적 성질, 빛의 투과성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왼쪽 시편은 투명, 즉 반사된 모든 빛이 투과된다. 그 왼쪽 시편은 투명한 반면에 중간과 오른쪽 시편은 각각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하다. 이 모든 시편은 동일한 산화 알루미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정이라 부르는 가장 왼쪽에 있는 시편은 투명도가 높다. 중앙의 시편은 매우 작은 단결정질로 구성된 다결정으로 이러한 단결정질 사이의 계면은 인쇄 글자에서 반사된 빛을 산란시키며 이로 인해 반투명한 성질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편은 수많은 미세 결정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작은 기공이나 빈 공간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해 불투명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개의 시편들은 결정질 계면과 기공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투과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른 구조는 다른 재료의 공정 방법에 기인하며 만약 광투과의 성질이 이 재료의 응용의 중요한 기능이라면 이 재료의 성능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책은 너무 말을 어렵게 적어놨어. 너무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재료과학과 공학을 공부하는가? 우리는 왜 재료를 공부하는가? 기계, 토목, 화공, 전기 등의 분야에 있는 많은 응용과학자나 기술자는 적어도 한두 번씩 재료와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변속 기어, 건축물의 골조, 오일 정제 부품, 직접 회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료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재료과학자, 기술자는 재료의 연구와 설계에 관한 전문가를 말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재료의 문제는 수많은 재료 중에서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다. 첫 번째로 재료의 사용 환경에 대한 명확한 특성과 이에 적합한 재료의 성질이 초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재료는 필요한 모든 성질을 이상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질의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재료의 강도와 연성이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재료는 낮은 연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성질의 적절한 타협이 요구된다. 둘째, 재료의 선택에서 재료의 사용에 따른 열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온이나 부식이 쉬운 분위기에서는 재료의 강도가 심각하게 열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료 선택에서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제품의 생산비는 얼마일까? 어떤 재료는 이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완제품의 생산비란 필요한 모양을 가공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어떤 기술자나 과학자가 성질과 구조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와 가공 기술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에서 언급된 판단 기준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자신 있게 재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의 분류. 고체 재료는 기본적으로 금속, 세라믹, 폴리머 등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화학 조성과 원자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거의 모든 재료는 이 분류 중 하나에 속하나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재료들, 둘 혹은 그 이상의 조합으로 만드는 복합 재료가 있는데, 이러한 재료의 종류와 특성은 다음에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첨단 재료의 분류가 가능한데, 이러한 분류에는 반도체, 생체 재료, 스마트 재료, 나노 재료가 있으며 이후에 다루고자 한다. 금속. 이 분류의 재료는 하나 이상의 금속 원소, 철, 알루미늄, 구리, 티탄, 금, 니켈 등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비금속 원소,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소량 첨가될 수 있다. 금속이나 금속 합금의 원자들은 매우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세라믹이나 폴리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다. 금속의 기계적 성질은 단단하고 강하지만 연성이 좋아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금속은 구조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금속은 많은 수의 비국부적인 전자, 즉 특정 원자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금속의 특성은 이러한 전자에 의해 발현되는데, 예를 들면 매우 우수한 전기 및 열 전도도, 가시광선의 불투과성, 금속 광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떤 금속은 유용한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라믹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세라믹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이다.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이 대표적인 세라믹 재료이며 점토 광물, 시멘트, 유리 등도 세라믹 재료이다. 세라믹의 기계적 성질은 금속과 비슷한 정도로 딱딱하고 강하나 연성이 없어 깨지기 쉬워 파괴가 잘 일어난다. 세라믹은 열과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성질, 즉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금속이나 폴리머에 비해 고온이나 가혹한 환경에서 잘 버틴다. 광학적으로 세라믹은 투명, 반투명, 불투명하며 일부의 산화물은 자기적 성질을 가진다.